한국첨단시험연구원 원장 안장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 자료는 잠깐 제가 올려드리고 설명드릴게요. 네, 저는 현재 코라스 평가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차의과학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의 교수로도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 코라스 평가사 활동은 우리나라의 측정불확도가 처음 도입된 98년도 정도 그때부터 이제 코라스에 입문을 해서 2000년 초반부터 제가 그 평가사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분야는 이제 생명과학 분야예요. 그래서 뭐 미생물 시험, 그다음에 식품, 농축산물 수질, 화장품 분야에 플러스 평가사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ISO 17025 외에 이제 34, 43 평가사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각처의 시험검사 평가 지도원으로도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 정도 간략히 소개 마치고 오늘 제가 맡은 측정불확도 이제 사례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습 문제 풀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사례 분석은 이제 분야가 다 틀리시지만 이제 뭐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1학년 정도 수준에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이제 전체적인 측정불확도 흐름도 그다음에 이제 측정불확도에 관련된 이제 몇 가지 규정 규칙들 이런 거를 좀 같이 알아보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분야가 조금 다르시더라도 우리가 법정 교육은 이렇게 모여서 이 정도만 우리가 갈고 갑시다 하는 거라서 이 불확도 사례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과 방법과 규정 이런 것도 익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마련한 오늘 이제 사례 7가지 중에서 지금 4번의 전기전자 측정 불확도 사례는 이제 감도계수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렵죠. 그다음에 6번의 표준용액 부분도 이제 감도계수가 좀 어려우니까 이제 상대 표준 불확도로 이제 풀어가는 그런 사례예요. 그래서 이제 4번, 6번은 좀 내용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실습 문제를 좀 풀고 그리고 다시 와서 볼 거고요. 그다음 이제 나머지는 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두 번째 시간부터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습을 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 어제 들으신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드리고 뭐 필요하면 이제 중간중간 제가 또 그 예상 문제를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저와 함께 이틀째 이제 이렇게 교육을 듣고 나시면 어제 강의 끝났을 때보다는 조금 걱정이 덜 하실 거예요. 사실 뭐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자면 어제 강의를 쫙 처음 했다 이제 듣고 나서는 아마 이제 불합도 이론은 처음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뭐 앞에 이제 한 두어 시간 강의하신 이제 통계 이론 쪽이야 뭐 여러분들 뭐 학창 시절에도 조금 들으셨던 가락이 있기 때문에 좀 뭐 괜찮으셨을지 몰라도 이제 불확도 이론 쪽은 이제 처음 보는 공식들이 많이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불확도 이론을 처음 들으셨기 때문에 아직 지금 정리정돈이 안 되신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어제 배우신 것도 리뷰를 해드리면서 오늘 저랑 이제 이틀째 강의 듣고 나시면 어제보다는 조금 한심 놓으실 거로 제가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뭐 어제 강의하신 분들도 이제 강의 워낙 잘하시는 분인데 뭐 내용 자체가 워낙 이제 처음 들으시는 거라서 우리가 자전거 탈 때도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잘 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예, 자동차 운전할 때도 드라이버가 처음부터 잘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듯이 이제 불학도도 어제 처음 들으신 각종 공식들이 아직 정리정돈이 안 돼가지고 머리가 조금 복잡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하시는 시간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마련한 이제 처음에 타입 A, 타입 B 표준 불합도 사례 해가지고 마련했는데, 자, 이렇게 어제 배우신 내용을 깔끔하게 다시 정리를 제가 표 하나로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자, 내가 직접 한 경우는 A형으로 분류하시면 되고, 자, 내가 실험을 직접 하지 않고 남이 해놓은 자료를 갖다 쓰는 경우는 B형으로 분류하시면 깔끔합니다. 자, 실험은 우리 학교에 쓰던 용어시잖아요. 익스페리멘트라는 용어인데, 우리 이제 사회에 나오셨으면은 우리는 이제 공인 시험 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이제 영어로 테스트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테스트 인스티튜트에 근무하시는 거고,
우리가 공인시험 성적서라고 하듯이 이제 시험이라는 용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 실험은 이제 학교 용어다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큰 범위에서 이제 뭐 학교에서 실험이라는 용어 썼지만 이제 사회에 나오시면 이제 시험 또는 교정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간단간단한 시험 기관에서도 간단간단한 이렇게 계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측정이란 또 용어 쓰죠. 그래서 측정은 뭐예요? 메저먼트. 시험은 이제 테스트 이런 용어 쓰는 거고, 그래서 뭐 저기 실험이라고 용어 썼지만 뭐 측정, 뭐 시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A형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주어진 경우에는 저렇게 A형은 루트 n분의 s로 표준 불확도를 구하고, 자, 표준 편차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는 표준 편차를 구해서 루트 n으로 나누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 실무에서는 여러분들이 표준 편차는 직접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오른쪽에 표준 편차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라는 경우는 사실 없죠. 그러니까 아니 없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표준 편차 없는 거지. 내가 구해야 되는 거고, 저 왼쪽에 표준 편차가 주어진 경우가 사실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좀 나눠서 이제 구분을 해드리려고 한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 실무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표준 편차를 구하셔야 된다. 자, 우리가 반복 시험은 우리 공인시험기한제도 수정불합도 할 때는 최소 3반복에서 최대 한 10반복 정도 수준에서 반복 측정을 하세요. 그래서 이걸 뭐 10번 이상 해가지고 뭐 20번, 30번 해가지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또 뭐 노동력의 한계상 측정불합도를 산출할 때 많이 해야 10번. 그리고 뭐 적게 하면 뭐 3번.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죠. 반복 측정의 경우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직접 데이터를 만든 거는 최소 3반복 이상은 하셔서 그걸로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에 루트 3반복 했다는 루트 3으로 나누시면 되는 거죠. 자, 어저께 여러분들 A형 불확도의 정의가 어떻게 돼 있었죠? 자, 우리 어저께 배우신 거 제가 잠깐만 열어봐 드릴게요. 자, 측정 불확도 이론 잠깐 열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정의가 나오는 부분이 있었죠? 측정불확도 이론 강의 쪽 나온 경우에 여기 한 장만 넘기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뭐라고 나와요? 자, A형 평가는 일련의 관측값을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불확도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네. 사실 저는 이 정의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이게 전 세계 통계학 전문가들이나 이 IS 1702 전문가들이 이제 모여서 사실은 이제 각 나라의 국가 표준 연구기관 NMI라고 들어보셨죠? National Measurement Institute. 여기 있는 분들이 BIP에 모여서 정의를 만든 거죠, 사실. 뭐 통계학의 전문가들이시고 다. 근데 정의가 저렇게 너무 성의 없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 뜻인지 이해가 가세요? 일련의 관측값을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불확도를 구한다. 아니 뭐 사례를 몇 개 들어주면서 정의를 해줘야지 이해가 가지. 그렇죠? B형 보실까요? 일련의 관측값을 통계적 분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불확도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잠시만요. 이게 마우스가 제가 정말 죄송해요. 마우스가 이게요. 예. 이게 제가 커서가 이쪽 화면에 잘 안 보여요. 아, 이건 또 무슨 증상인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왜 이쪽에 마우스가 보이질 않을까? 아, 네, 이제 보이네. 아, 죄송합니다. 자, 통계적 분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하는 게 B형이라 나와 있어요. 자, 요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좀 전에 제가 정리해드린 자료를 보시면은, 자,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는 루트 n-1분의 루트 n-1분의 시그마 n부터 n까지 가로 열고 xi 빼기 xy 제곱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대학교 1학년 때 혹시 통계학 일반 통계학 들으신 분들 대부분은 통계학에서 배운 거 기억나는 거 한번 공식 좀 얘기하라 그러면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표준 편차죠. 자,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통계 분석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러니까 A형에서는 루트 n분의 s에서 s를 표준 편차를 내가 직접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계 분석을 이미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반면에
오른쪽에 보시면 남이 해놓은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는 자 K값 정보가 있는 자료는 K분의 1로 표준불확도를 구하고 포함인자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 직사각형 분포일 때는 루트 3분의 A로 계산하고 삼각형 분포일 때는 루트 6분의 A로. 자 여기 B형에서 나오는 공식 세 개는 이거는 통계 분석이 아니라라는 얘기예요. 이건 그냥 단순히 산수. 그냥 저 수식으로 간단히 계산만 하는 거라서 이거를 통계 분석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깔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예상 문제, 자, 첫 번째 예상 문제 드립니다. 자, 1년의 관측값을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불확도를 구하는 방법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뭐라고 한다. 그럼 뭐 쓰시면 돼요? A형 평가 쓰시면 되죠. 네, 깔끔하죠. 네. 뭐 이런 문제도 뭐 여러분들 기본 점수 드리려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죠. 네, 그래서 A형 평가, B형 평가를 이거를 정의를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정의를 기억하기 좋은 거는 A형은 뭐 표준 편차로 계산하니까 통계적 분석하는 거. B형은 표준 편차 계산이 아니라 단순 계산식들이니까 통계적 분석이 아닌 거. 요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실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사례에서 자, 통계 분석이 필요한 표준 편차 구하는 경우에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왼쪽 예제 1번. 실험실에서 무게 측정을 10회 했습니다. 표준 편차는 0.07mg. 이때 표준 불확도 소수야 넷째 자리까지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표준 편차 나누기 루트 10으로 계산하시면 되죠. 깔끔하죠? 자, 그런데 저 경우는 문제를 위한 문제죠. 우리가 실제 실무에서는 무게 측정을 10회 했으면 10회 각각의 데이터 10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자, 오른쪽 예제 1번처럼 표준 편차를 내가 직접 계산해야죠. 자, 오른쪽 예제 1번 볼게요. 건조기 내부의 온도 측정은 10회 했어요. 57, 54, 53, 54, 53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가 나왔으면 이 10개 가지고 표준편차 구하는 공식으로 표준편차 구해서 얘를 루트 10으로 나누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실제 실무에서는 오른쪽 예제 1번 같이 여러분들이 직접 표준편차를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네. 왼쪽 예제 1번은 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뭐 이런 경우로 예를 들 수 있겠나?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겠지만 저기 팀장님이 저더러 데이터 10개 뽑아가지고 뭐 A형 표준불확도 계산 좀 해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요 A형 표준불확도 계산하는 거는 팀장님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표준 편차는 제가 계산을 해왔으니까 A형 표준불확도는 팀장님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네가 계산해. 뭐 이런 경우겠죠. 네. 죄송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가 썰렁했으면 용서하시고. 네. 그러니까 예제 1번은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왼쪽 예제 2번. 온도를 6회 반복 측정했습니다. 평균 온도가 21.7도, 표준 편차는 0.02도시다. 자, 이때 표준 불확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0.02 나누기 루트 6을 하시면 되죠. 문제에 소수 이하 몇째짜리 구하라고 깔끔하게 주어졌잖아요. 내일 문제도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다만 표준 불확도를 구할 때는 이렇게 뭐 소수 이하 몇째짜리까지 구하라 뭐 보통 이렇게 줄 수 있지만 맨 마지막에 이제 불확도를 최종 확장 불확도까지 계산할 적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유효 숫자 한 2개로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 유효 숫자 몇 개로 답을 쓰시오 또는 뭐 소수의 몇째짜리까지로 답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혹시 계산 문제 나오면 이런 식으로 줄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예제 3번. 논의 가로 길이를 줄자로 10회 측정했습니다. 평균 640cm, 표준 편차 3.5cm였다. 이때 표준 불확도를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라 그러면은 3.5 표준 편차 나누기 루트 10해서 1.1. 네, 깔끔하죠? 시험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으시잖아요? 네. 루트 n분의 s만 기억하시면 되죠. 자, 오른쪽 예제 2번. 실험실 계량기를 분동으로 2일 3회씩 5일 15회 측정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15개 데이터 나오면 이걸로 표준 편차 계산하고 그 다음에 루트 15로 나누면 되는데 자, 이렇게 똑같은 시험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는요. 우리 불확도 지침선을 이렇게 퉁쳐서 하지 말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교재 옆에다가 이렇게 좀 메모 좀 하나 해주시겠어요? 네. 자, 우리 불확도 지침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네. 여기 쓸게요. 불확도 지침서는 이렇게 하지 않는 걸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나 써주실게요. 예제 2번이에요. 불확도 지침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그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그 밑에 슬라이드 보시면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네. 자, 여기 세 번째 안정성 테스트라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표준 분동을 하루에 4번씩 얹어봐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전자저울을 쓰지 않는 분야도 계세요. 전기전자 분야나 역학 분야는 전자저울 저기 그림 있는 거 안 쓰시거든요. 자, 그래도 그냥 체중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체중계 한번 생각하세요. 잠시만요. 제가 체중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전자저울 그 하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전자저울은요, 우리 국표원 국가기술 표준형 공식 명칭은 전기식 지시저울이에요. 이걸 좀 줄여서 전자저울로 쓰면 되지. 화학저울이란 말은 지금 쓰지 않아요. 그냥 전기식 지시저울이에요. 정확히는. 자, 우리 전기식 지시저울 보면 제가 지금 교재에다 실어드린 건 이렇게 창문 달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창문 달린 거는 최소 소수이하 넷째 자리까지 재거나 다섯째까지 재거나 표준형 기간에 쓴 거면 여섯째까지 재는 것도 있지요. 근데 뭐 전자저울 이런 거 쓰지 않는 시험 분야 종사자라고 하시라도 뭐 우리 저기 뭐냐 그 사우나나 목욕탕 가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생각하시면 되지. 체중계, 체중계. 뭐 이런 거 체중계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요 체중계 보면은 저기 0.0까지 나와 있잖아요. 저게 만약 킬로그램 단위다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분해능이 0.1kg인 전기식 지시저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우나 가시면 보통 뭐 소수야 첫째 자리 정도까지 킬로그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분해능 0.1kg짜리 전자저울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또는 체중계. 자, 그런데 이제 이 저울 같은 경우는 창문 달린 이런 저울들은 소수야 넷째 자리까지 또는 이제 뭐 셋째 자리까지 재는 것도 있어요. 근데 뭐 정밀 화학 시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수야 넷째 자리까지 즉 분해는 0.0001g까지 나오는 전자저울을 쓰시죠. 자, 얘를 1년에 한번 교정을 해야 한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교정을 해오면 교정 기간에서 뭘 해주냐면 내가 맡긴 이런 저울에다가 이걸 얹어봐줘요. 표준 분도. 요거 실험실에 오래 계신 분들도 이거 못 보신 경우가 의외로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저 손잡이 모양 같은 거 있는 거 이런 거 그람 단위 이상의 분동이죠. 이런 거. 그럼 이런 거를 국제도량 형국이라는 BIPM에서 이게 국제 표준입니다라고 이제 정립을 한 다음에 요걸 각 나라 NMI에 보고를 해줘요. 그럼 각 나라 NMI 우리나라는 어디 있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크리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그 표준을 대비해서 국가 표준을 분동을 정립을 해놓고 요걸 가지고 이제 등급별로 저 보급형 분동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이제 보급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 그람 단위 이상 이런 것들이 있고 킬로그램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리그램 그람 이하의 미리그램 단위는 이렇게 금속 파편 모양으로 생긴 이런 이제 조그만 이런 이제 분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정 기간에다가 내가 사용하는 전자저울을 1년에 한번 교정 기간에 의뢰 맡기면 여기서 뭘 해주냐? 이거 그냥 얹어봐 주는 거야, 그냥. 별거 안 해줘요. 이거 얹어봐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얹어봐서 분동이 뭐 1g짜리인데 전자저울에도 1g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차이가 얼마나냐? 이걸 알려주는 게 교정기간의 서비스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내고 그 다음에 전자저울을 우리가 1년에 한번 교정하더라도 우리 장비는 우리 IS 170 제도에서 정기적으로 우리도 중간 점검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랩에서 분동을 얹어봐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표준 분동을 3개월이나 뭐 6개월이나 옛날에는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했었는데 너무 빡세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한 3개월마다 하죠. 그래서 저기다 얹어본 거예요. 저 데이 원 분동을 10g짜리를 얹어본 거지. 그래서 하루에 4번씩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면은 4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데이 1, 데이 2, 데이 3, 데이 4는 매주 뭐 예를 들어서 매주 월요일에 한 번씩 해서 4주 동안 측정하면 4주 동안에 우리 랩에서 단기 안정성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루에 4번은 거 왜 하냐? 별거 아니고 4주 동안 한 거에다 맞춰서 그냥 4, 46 계산 쉽게 하려고 하루에 4번 한 거고 이거 뭐 하루에 3번 해도 되고 5번 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하루에 4번 했다 그러면은 총 16개 데이터 나오면 이걸 루트 16분의 16개 표준편차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여기 나오는 요 SP, 요 합동시험 표준편차 나오는 SP와 루트 n분의 SP로 A형 표준불확도 구하라고 우리 불확도 지침서에는 알려주고 있어요. 즉 어떤 경우? 이렇게 똑같은 측정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날의 자유도 감안해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지금 사례처럼 이렇게 예제 2번은 퉁 쳐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사례처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거는 나중에 실습 2번이 요 사례거든요. 그때 같이 해보실게요. 아침 일찍부터 너무 머리 복잡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뜩이나 어저께 막 머리가 복잡하셨는데.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반복점 했을 때는 이제 루트 n분의 s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간단히 제가 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A형 표준박도는 저렇게 루트 n분의 s로 계산을 하고, B형이 남이 해놓은 자료 같았을 때는 저 세 가지 수식 중에서 하나 써라인데, 자, 어저께 우리 불확도 흐름도라는 게 있었죠. 어제 배우신 불확도 이제 이론에 아까 정의 A형, B형 나온 거 정의해서 한 장만 넘기시면, 자, 여러분들 26페이지쯤 될 거예요, 아마. 자, 우리 교재에 26페이지 맞을걸요. 왜냐면 여기 슬라이드 넘버랑 여러분들 교재 이거랑 틀려가지고 제가 잠깐 볼게요. 교재 몇 페이지냐면 맞네, 26페이지. 세상에 페이지를 달달 외우다니. 아, 계룡산 가서 돌을 닦다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 이런 걸 자뻑이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네. 자, 흐름도 보시면은 자, 모델식을 수립을 해서 불확도 요인이 뭔지 파악을 하고, 자, 표준 불확도를 계산한다 이랬잖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표준 불확도는 그냥 표준 불확도 이렇게만 이해하지 마시고 표준화를 한 것을 표준 불확도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왜 표준 불확도를 구하냐. 자, 요거 제가 여기다 하나 써드릴게요. 요거 옆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아이고, 이걸로 가면 안 되지. 자, 여기다가 옆에다 하나 써줄게요. 자, 우리가 표준 불확도는 이제 소문자 U를 쓰잖아요. 소문자 U. 자, 표준 불확도를 우리가 왜 구하냐 이거지. 왜 구하냐. 자, 요거죠. 아이고. 네, 이렇게. 자, 우리가 표준 불확도를 구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표준화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표준 불확도는 표준화를 하는 작업이다. 자, 표준화 작업. 그래서 표준화 작업을 A형은 루트 n분의 s로 하고 B형은 k분의 u나 루트 3분의 a나 이런 걸로 한다. 이거잖아요. 그럼 왜 표준화 작업을 왜 하냐? 왜 하냐죠? 자, 이걸 하는 이유는 뭐다? 자, 공평하게 합성하려고. 우리 IS 유치원 배우시면 공평성 열심히 배우셨잖아요. 여기는 왜 하냐? 자, 공평하게 합성하기 위한 1단계 작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빨라요.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자, 표준화 작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표준 불확도를 구하는 것은 공평하게 얘네들을 이런저런 저런저런 불확도 요인들을 공평하게 짬뽕하기 위한 첫 번째 표준화 작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럼 2단계 작업이 뭐냐? 2단계 작업은요, 어제 배우신 머리 아프셨던 감도계수 또는 상대 표준 불확도. 요게 뭐예요? 공평하게 표준화를 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의 일환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빨라요. 감도계수 C. 얘도 표준화 작업을 위한 거고, 공평하게 합성하기 위한 2단계 작업으로서 이렇게 감도계수라는 거를 감안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깔끔합니다. 이거 왜 하는지도 모르고 정리정돈이 안 되고 계산만 열심히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라는 걸 통해서 표준 불확도를 구하는 이유는 공평하게 짬뽕하려고. 간단하죠. 근데 표준화만 하는 걸로는 부족하니까 감도계수가 2단계 표준화 작업으로 들어간다고. 요거예요, 요거. 요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교재에서 자, A형은 저 공식으로 표준화를 하고
B형은 여기 있는 공식으로 표준을 하는데 자 여기다 하나 써주실까요? 자 루트 6분의 A로 계산할 일은 없다. 자 여기다가 자, 여러분들 실무에서는요 이거 없어요. 이거 자 실무에선 없다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루트 6분의 A는 언제 하죠? 삼각형 분포일 때. 예, 삼각형 분포일 때 하는데 이거는 실무에서 없어요. 일부 평가사분들 중에 눈금 읽기 같은 거는 삼각형 분포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틀렸어요. 그거 틀렸고 제가 그게 왜 틀렸는지 좀 이따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이거는 실무에서 없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삼각형 분포는 실무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루트 3분의 A 공식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공식은 요거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 네. 이렇게. 자, 요거 세 개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 개만. 근데 사실은 저 K분의 U는 공식을 외울 것도 아니죠. 그렇죠? 얘는 어디서 온 거예요? U는 KUC에서 K만 넘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을 따로 기억하실 필요도 없어요. 얘는 그래서 뭐 이거 공식 기억하지 마셔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표준화 작업 단계에서 여러분들 공식 기억할 건 두 개밖에 없어요. 내가 직접 측정한 표준 편차 구할 수 있는 데이터 가지고는 루트 n분의 s. 그 다음에 그게 아닌 거는 여러분들이 자료 인용하는 거는 요 k분의 u로 계산하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정 성적서, CRM 인증서. 요거 두 개 말고는 딴 자료는 다 그냥 루트 3분의 A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그 배우신 자료 중에 자, 몇 페이지냐면 여기 한번 보실게요. 여기 사각형 모양 있는 여기 있는 부분. 여기 몇 페이지냐면 요게 한 20, 30몇 페이지 되려나요? 31페이지. 자, 여기다 쓰실게요. 자, 여기다가 쓰시는데 자, 교정 성적서. 얘는 표준 발표 어떻게 구한다고? U는 교정청에서 알려준 대문자 U, 확장발도 U 알려준 값을 K로 나누어서 계산을 한다. 요거죠. 그러니까 이 공식을 쓰는 경우는 교정 성적서밖에 없어요. 요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맨 밑에 있는 인증표준 물질 인증서. 요거 두 개 말고는 여러분들 실무에서 U는 U 나누기 K로 표준화를 하는 남이 해놓은 자료는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루트 3분의 A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여기다 일단 요거부터 메모를 해주실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고 이건 외울 것도 아니잖아요. U는 KUC에서 K 넘기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또 예상 문제 하나 들어갈게요. 자, 우리 반복 시험에 의한 A형 표준 불합도는 루트 n분의 s로 표준화한다고 했죠. 자, 예상 문제 들어갑니다. 중심극한 정리는 측정 불합도 이론에 사용된다. OX 문제입니다. 자, 중심극한 정리는 측정 불합도 이론에 사용된다. O 또는 X. 내일 시험 문제는 OX 문제, 사지선다형, 괄호 넣기 문제, 그 다음에 논술, 그러니까 단답형, 서술형, 그 다음 계산 문제.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계산 문제 다 틀려도 딴 거 다 맞으면 합격이니까 너무 걱정하셔도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계산 문제 다 틀려버리면 다른 데서 한두 개 틀려도 그냥 60점 안 되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계산 문제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잘 써보세요. 근데 60점이면은 웬만하면 붙으시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중심극한 정리는 측정부학때 이론에 쓰인다 안 쓰인다. 중심극한 정리가 뭐였습니까? 어제 여러분? 중심극한 정리는 우리 통계 이론에서 배우셨죠? 네, 통계 이론 잠깐 교재 한번 볼까요? 자, 통계 이론 교재의 중심극한 정리가 어디 나오나? 몇 페이지일까요? 여기 나오네요. 네, 여기. 자, 몇 페이지냐면 여러분들 교재 17페이지. 자,
이해 어제 듣고 이해 확실히 하셨어요? 이해 잘 안 가셨죠? 이게 왜냐면 어려우니까. 강사님이 아무리 설명 잘해 주셔도 어려우니까 내용 자체가. 아유 저게 뭐래 저기 중심극한 정리의 수학적 증명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대학교 때 뭐 이론 들으실 때나 들으시는 거지. 자, 중심극한 정리 뭐라고 돼 있어요? 동일한 확률분포를 가진 독립항질변수 n개의 평균값은 n이 충분히 크다면 정규분포에 가까워지는 정리다. 아우 이거 읽어보고서는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없죠? 예.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가실게. 자, 중심극한 정리는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표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믿을만 하다요.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게 깔끔해. 표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믿을만 하다. 이게 중심극한 정리예요. 자, 여기 보세요. 예, n개의 표본수가 독립항질변수 n개를 뭐 어렵게 생각하지 면 그냥 표본수라고 생각하세요. 표본수 n개가 충분히 크다면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자, 여러분들 정규분포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의 의미가 뭐예요? 예, 얘의 정규분포가 이렇게 생긴 게 의미가 뭐예요? 평균값이 중심에, 예, 중심이 평균값이잖아. 평균값 중심에 데이터들이 몰려 있다라는 분포잖아요. 그러니까 평균값에서 저기 멀리 떨어질수록 분포도가 떨어진다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 만드는 회사에서 초코파이가 하나의 중량이 10g인데 얘를 하루에 100개를 생산하면서 초코파이가 100g 중에 한 개 정도가 불량률이 나올 정도를 빡세게 관리를 한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100개 중에 한 개가 불량률이 나올 정도로 관리를 하려면 우리가 몇 시그마법으로 이걸 해야 되냐. 이런 거 따지는 게 이제 시그마법이잖아요. 1 시그마, 3 시그마, 6 시그마, 9 시그마로 높이 올라갈수록 빡세게 관리를 해서 불량품이 거의 안 나올 정도 관리하는 게 시그마 기법이잖아요. 고, 6 시그마, 9 시그마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따지는 이유가 뭐야? 중심에 가급적이면 데이터들이 다 몰려 있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떤 표본이든 우리가 표본을 확보를 해서 이거의 어떤 y 값에 대한 어떤 변수에 대한 특정 값을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 100개다 그러면 초코파이 무게가 y 값 측정 값이 되겠지. 그걸 가지고 나온 획수를 이 경우에는 이제 y축에다 놓는다고 했을 때 뭐 100개 중에 50개는 중심에 몰려 있고 뭐 10개는 뭐 좀 100개에서 1g 차이 나고 뭐 또 10개는 뭐 2g 차이 나고 이런 식으로 분포도를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 하여튼 중심에 몰려 있다가 정규 분포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표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표본수가 많은 거 가지고 분포도를 그려보면 저렇게 생겨진다 이거예요. 낙타 등어리 모양이나 뭐 종 모양의 정규 분포를 그리게 된다. 어떻게 되면 데이터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저렇게 분포도를 그리게 된다라는 게 정규 분포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규 분포를 인용을 해서 설명하는 이거 보면 예, n이 표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중심에 몰린 값들이 분포도가 이렇게 중심에 몰려있는 정규 분포를 그린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표본수 많이 확보해서 해라. 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럼 마냥 그렇다고 마냥 늘릴 수는 없으니까 여기 중심화 정리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n이 한 30개 정도 표본수가 이상이 되면 그래도 좀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론이 쓰이는 게 지금 어디에 쓰여요? 여기 쓰이고 있잖아요, 여기. A형 표준불확대 구할 때 보시면은 루트 n분의 s에서 자, 루트 n의 표본수가 분모에 들어가 있잖아. 그럼 저기에 루트 10이 들어갔을 때와 루트 30이 들어갔을 때와 루트 100이 들어갔을 때 L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분모값이 크면 클수록 저 A형 표준불확도 값은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A형 표준불확도를 구할 때는 가급적 표본수를 많이 해서 해라. 그러면 불확도 A형 표준불확도는 충분히 낮춰서 작게 잡아볼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심한 정리 어디 있어요? A형 표준불확도 구할 때 쓰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답은 O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중심극한 정리가 표준 불확도 이론에 쓰이고 있는 첫 번째
쓰이고 있는 거는 A형 표준학도 수식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거지. 예상 문제 두 번째였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뭐 A형은 그 정도 마무리하시고, 자, 그럼 이제 B형으로 갈게요. B형. 자, B형으로 가서 사례를 한번 보시면, 자, 예제 1번. 어떤 실험실에서 계량기를 교정을 해서 교정성서의 측정 불확도가 95% 신뢰 수준으로 0.1mg이었고 포함인자가 K값이 2라고 한다. 이때 소수 이하 주체자까지 표준 불확도 구하면, 아니 그냥 저 포함인자 2로 다시 나누어서 반타작해서 갖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어디서 온 거죠? 어저께 불확도 이론 배우신 거에, 자, 이론의 확장 불확도 쪽을 보시면 U는 KUC라는 공식을 하나 배우셨죠? 요거 몇 페이지죠? 41페이지. 자, 41페이지 보시면 이게 뭐예요? 자, 우리가 K값을 써서 최소 2배 이상 뻥튀기를 하는 말이에요. 최소 2배 이상 뻥튀기. 최소 2배 이상 뻥튀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최소 2 이상. 그러니까 1점 몇, 이 정도 1점 몇 배, 0.5배, 1배, 1.5배 뭐 이런 거, 0.5배는 아니지. 뭐 1.2배, 1.3배, 1.5배 아주 이 이하의 배수를 곱해서는 모집단 추정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스 추공에서 얘기하는 불확도 이론에서는, 자, 당신이 오늘 시험을 해서 공인시험 성적서를 내는데 한 번 달랑 시험을 해서 내도 우리가 인정해 주겠습니다가 IS 170에서 얘기하는 공인시험 성적서 제도죠. 그런데 표준시험법 자체에 이건 3반복해서 이걸 평균값으로 결과를 내세요라는 게 표준시험법 명시가 돼서 건 반드시 3반복 하셔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 공인시험기한 제도에서는 한 번 달랑 시험한 걸로 결과를 내셔도 공인시험 성적서 낼 수가 있어요. 다만, 자, 우리 시간 관계상, 노동력적, 경제적 한계상 좋습니다. 뭐 표준시험법에 뭐 최소 2반복, 3반복 이상을 해서 하라는 명시가 없으면 좋아요. 한 번 달랑 시험에서 결과 공인시험 성적 내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당신이 이 시험을 무한대로 죽을 때까지 반복 시험을 해봤을 때 당신의 이 결과가 위로 아래로 어디까지 벌어져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자, 그거 한번 추정 좀 해보세요. 그거 못하면 우리 공인시험기관으로서 능력이 없다고 간주하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우리가 불확도를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불확도 추정할 때는 내가 계산한 합성 표준 불확도 이것저것 짬뽕을 한 합성 표준 불확도에다가 최소 2배 이상을 곱해서 뻥튀기를 하라라는 거여서, 그래서 2배 이상 곱하는데 교정 기간은 무조건 2만 써야 돼요. 그러면 2만 쓸 정도로 최소값 K값 2만 쓸 정도로 품질 관리 교정 능력을 확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 교정 기간은 충분한 수의 표본을 가지고 반복 측정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코라스에서 요구하는 교정 기간에 대한 의무사항이에요. 물론 아주 극히 일부에는 교정 기간도 2를 쓰지 않는 극히 예외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웬만한 거 의뢰하는 교정 능력들은 무조건 K값 2를 써야 돼요. 교정 기간. 하지만 시험 기간들은 워낙 많은 시험 분야와 별거 다 있잖아. 뭐 역학, 전기전자, 뭐 생물학 시험, 미생물 시험, 뭐 별거 다 있단 말이에요. 화학 시험, 뭐 거기다가 각종 표준 시험법들이 또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수십만 가지인데, 수만 가지 되려나. 그렇고 그다음에 그 표준 시험법마다도 또 항목이 또 워낙 다양하게 있잖아요. 중문서만 하더라도 뭐 비소납, 카드뮴 뭐 별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기관들은 K값을 최소값 2만 곱할 정도로 품질 관리를 하세요라는 거를 요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공인시험기관 제도에서. 그래서 자, 교정 기간은 2 쓰실 정도로 충분히 표본수 확보해서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시험 기간은 뭐 최소 3반복 이상 정도 뭐 하셔서 반복 시험에 의한 표준 불합도 뭐 이렇게 산출을 하시는 건 뭐 그 정도 하시면 좋지만 시험 기간은 K값 2를 아무리 표본수를 많이 확보해서 하더라도 K값을 2 쓸 정도로 안 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시험 기간들은 K값을 2를 써도 되는지
아니면 2보다 더 큰 숫자를 곱해서 모집단 추정해야 되는지를 따져 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어제 배우신 유효자유도. 그 앞에 페이지. 예. 그 앞에 슬라이드 쪽에 보시면 이 유효자유도를 구해서 예, 얘가 10 이상이면 K값 최소값을 2를 쓰고 아니면 T분포를 찾아서 여기 2보다 큰 2.16, 2.31, 2.30 이런 것들 더 곱하셔야 모집단 추정이 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제가 왜 열심히 설명드렸냐면 자, 요 사례에서 자, 교정기한이 K값을 2를 썼다고 하는데 예, 그 2는 어떻게 한 거죠? 자기네들이 원래는 불확도가 0.05였어요. 합성표준 불확도가 요거 0.05인데 자기네 모집단 추정하기 위해서 2를 곱해서 나한테 0.1로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정보를 갖다 쓸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저 사람들이 2배 곱한 건 저 사람들 사정이니까 자기네 모집단 추정해서 준 거니까 나는 이거 갖다서 인용할 때는 저 사람들이 2배 뻥튀기해서 자기네 모집단 추정하기 전에 값, 즉 합성표준값 또 갖다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예제 2번 볼게요. 교정성적 불확도가 95% 신뢰 수준에서 0.01mg이었다. 이때 소수 이하 셋째 자리에서 표준 불확도를 구하면 자, 요거요 여러분들 요거 하나 여기다가 표시 좀 해주실게요. 자, 불확도는 단독으로 표현 시에는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단독으로 불확도 값만 얘기할 때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요거는 삭제해 주세요. 교재가 잘못 나갔어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렇게 삭제해 주세요. 그래서 교정선생 불확도 0.01 하고 양수를 그냥 알려주면 이건 위로 0.01 밑으로 0.01로 이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제 배우신 교재 측정 불확도 이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자,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사용된 정보를 기초로 해서 측정량에 대한 측정값의 분산 특성을 나타내는 의미 아닌 파라미터로 했잖아요. 요게 뭔 뜻이냐 이거지, 요게. 요게 뭔 뜻이냐면 자, 불확도는 범위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얘기예요. 범위를 나타내는 지표. 써놓으세요, 옆에다. 그러니까 더하고 빼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뭐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자, 얘는 범위를 나타내는 지표지. 즉 범위를 나타내다 보니까 양수로 그냥 얘기하면 위로 얼마, 밑으로 얼마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거야. 더하고 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만 결과값에 붙여서 바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지만 얘는 더하고 빼라는 의미가 아니라 위로 얼마, 밑으로 얼마로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넌 네거티브 파라메터라고 영어에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불확도는 음수 없다. 음수를 표현한 건 잘못된 표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확도를 단독으로 지금 사례처럼 단독으로 얘기할 때 불확도가 0.1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위로 0.1, 밑으로 0.1 이렇게 이해하라고 강조하는 차원에서 넌 네거티브 파라메터라고 강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불확도 이렇게 단독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0.01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고 그러면 얼마? 위로 반, 밑으로 반이니까 2로 나누시면 0.005 밑으로 0.005로 표준 불확도 갖다 쓰셔라. 이 얘기입니다. 자, 예제 3번 볼게요. 온도계의 교정 성적서를 확인해 봤더니 보정값이 0.02도씨이고 그 측정 불확도는 3시그마 레벨에서 0.01도씨였다. 소수 이하 넷째 자리에서 표준 불확도를 계산하면 어떻게 해라? 요거는요. 여기다 메모 좀 해놓으실게요.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건 처음에 98년도에 우리나라 불확도 처음 되고 제가 그 당시에 최초로 불확도 보고서 제출해가지고 공인시험 기관에 제가 인정을 받았었거든요. 제가 기업체 분석팀장 하던 시절에.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다 써놓을게요. 자, 예제 3번은 지금은 이렇게 안함 쓰세요. 이렇게 하나 써놓으실게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 시그마라는 게 어제 배우셨잖아요. 시그마가 모집단의 표준편차가 시그마잖아요. 그래서 그 시그마 값을 어차피 모집단 표준편차니까 걔를 그냥 우리 K 값으로 보자라는 개념인데 어차피 우리 모집단 시그마 알 수가 없거든.
그 다음에 지금은 다 K 값으로 해요. 지금은 다 K 값으로 써놓으실게요. 지금은 그냥 K 값으로만 합니다. 자, 이렇게 메모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K 값은 기울임체 항상 잊지 마시고요. 자, 요 정도 설명드리면서 어저께 여러분들 들으신 거 마무리를 좀 그래도 자, B형에서 K값 정보까지 해드렸는데 자, 요거 설명드리고 10분 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강의 자료에 자, 요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자료는 제가 강의 보조를 쓰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보는 실습 문제를 풀어드리고 나서 이거 나중에 강의 끝난 거 공유해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온도계를 교정기한에 교정을 하면 온도의 표준 온도하고 비교를 해줘요. 그러니까 국제 표준 온도에 딱 들어맞는 온도계가 비교를 해주든지 아니면 국제 표준 온도에 딱 맞는 온도 조건에 챔버에다 이를 넣고 비교를 해주든지 해서 자 표준 온도가 20도인데 우리가 교정을에 맡긴 온도계가 20.4도로 가리켜요. 그러면 이건 국제 표준 온도보다 더 0.4도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자 당신네 온도계는 0.4도가 더 표시가 되니까 이거 빼서 쓰세요라고 알려줘요. 자 알려주면서 근데 요거는 우리가 한 10반복 측정해가지고 평균값을 우리가 보정값을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측정하면 우리가 불확도가 0.2니까 요 0.4로 알려드린 보정값은 마이너스 0.6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0.2일 수도 있으니까 요 불확도 감안해서 믿으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원래 구한 합성표준 불확도는 0.1이었는데 거기다가 모집단 추정하기 위해서 K값을 2를 곱해서 0.2로 알려준 거예요. 그럼 나는 이걸 갖다 쓸 땐 다시 K값 2로 나눠서 표준화해서 갖다 쓰라. 요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2를 곱한다는 거는 자 여기서 자 우리가 2를 곱한다는 의미는 자 여기서 제가 요거 하나 넣어드릴게요. 요건 무슨 의미냐면 저 사람들이 저걸 해줄 때는 한 10반복해서 평균값으로 저 보정값을 알려준 거니까 2를 곱한다는 것은 무한대로 측정한 모집던 추정하기 위해서 2배 뻥튀기해서 나한테 알려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뭐 요거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고 그래서 10분 쉬었다 하시겠습니다. 자, 혹시